네, 기초물리학 14번째 강의는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 전기력에 대한 이 정량적 법칙으로 이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쿨롱의 법칙을 다룬 후에 이 쿨롱의 법칙을 다시 이 전기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다시 쓸 것입니다. 이 전기장이라는 개념도 이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 강의에서 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의 특성을 전하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그렇게 이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 정전기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정전기력은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전하의 종류, 그러니까 이 전하 자체가 이 두 종류가 있어서 그거를 구별해서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이 다른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걸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다루려면 이 전하의 크기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재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하량의 단위를 정해서 쓰게 되는데 처음에 이 19세기에 이제 연구가 될 때는 이 전하라는 것이 실체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보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류라는 양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전류에 가지고 이제 전하량을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과 연결된 국제 기본 단위는 이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 그래서 1암페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1암페어가 정의되면 전하량의 단위는 이제 쿨롱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쿨롱의 법칙을 발견한 그 쿨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는 건 1암페어의 전류로 1초 동안 흐른 전하량 그러니까 1암페어라는 전류는 1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흐르는 것을 이제 1암페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암페어의 정의는 그러니까 자기력을 가지고 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할 때 이게 그 자기력을 가지고 어떻게 1암페어를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겠습니다만 2019년 이후에는 이 모든 이런 기본 단위를 그 자연의 기본 상수를 가지고 이제 다시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쿨롱이 다시 정의가 됐죠. 그래서 이때 1쿨롱은 이 전자가 가진 전하량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1암페어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보존 법칙이 있어서 어떤 그 전기적 과정,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전하의 총량은 보존된다. 즉, 전하라고 하는 건 없던 것이 만들어지거나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이 법칙도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쿨롱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이 정전기력이 얼마의 크기로 이제 정량적으로 재어 나오느냐인데, 자, 이렇게 두 전하가 있고, 두 전하의 전하량을 각각 Q1, Q2라고 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내가 이제 R이라고 한다면, 이 정전기력의 일단 방향은 이 두 전하를 잇는 이 직선, 이 방향을 따라 작용한다. 그 다음에 크기는 이 두 전하의 전하를 곱한 양을 거리 제곱으로 나눈 양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힘은 이제 벡터량이겠죠. 그러니까 이 벡터량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R-이라고 표시했죠. 이거는 이 두 전하를 잇는 방향, 내가 이걸 R 방향으로 잡고 그거의 단위 벡터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크기는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Q1, Q2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R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
그리고 이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내가 비례상수를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이 비례상수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칙을 이제 어떻게 알아냈느냐? 여기는 이 쿨롱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렇게 이런 그 정밀하게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 이건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하냐 하면 그 토션 밸런스라는 건데 이제 가느다란 수정실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이 힘을 받으면 이 수정실이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섬세하죠. 조금만 건드려도 돌아가는데 그럼 이제 그 비틀리는 각의 크기가 이제 가해진 힘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그 얼마나 비틀리느냐를 가지고 이 정밀하게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화 두 개를 놓고 거리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바뀌나 그걸 통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알아내고 전하량을 이제 2배로 늘리고 4배로 늘리고 이렇게 해보면 그 전하량에 비례해서 또 힘의 크기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걸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이 법칙을 이제 발견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이제 요 비례 상수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거를 이 K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이 일반 물리나 다른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이 K라는 상수를 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K의 값은 여기는 요 값입니다. 그래서 대략 8.99 곱하기 10의 9승이고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다. 자, 이렇게 단위가 돼야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쿨롱 2개 제곱이 없어지고 거리 제곱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뉴턴이라는 단위로 힘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비례상수의 값은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내가 이거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정도만 일단 이제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화, 2개의 전화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전화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중첩 원리를 적용한다. 중첩 원리라고 하는 건 여러 전하에 의한 힘은 이 각각의 전하가 작용하는 힘을 더하면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이 더하기는 이 힘이 벡터니까 이제 벡터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나타내는 요 식을 이제 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이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원자는 이 중심에 있는 무거운 핵과 이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이 전자로 이루어졌다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물질의 성질, 특히 이제 전기 현상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질은 결국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자들의 이제 이 움직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현상에는 이 전자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전기를 띨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모든 전자가 다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전하량의 양자화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전하가 이제 전자의 정수배로만 되는가? 간단하죠. 전자가 하나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으니까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로만 된다.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전하량은 최소 크기가 있다라는 게 이 전하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의 전하량보다 작은 단위의 전하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전자의 전하량이 1.602, 176, 6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 정의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 쿨롱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는 고정된 거죠. 물론 이렇게 이 복잡한 숫자가 나온 건 그 기존에 있던 이 전하의 전하량 이미 19세기 때 정해놓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조금 복잡한 숫자가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하량의 단위와 전류의 단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초에 1쿨롱이 흘러간 전류가 1암페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페어와 쿨롱은 항상 같이 이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전자의 전하량을 이제 측정한 실험이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로버트 밀리칸이라는 분이 여러 해에 걸쳐서 한 실험으로 이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방울을 공기 중에서 낙하시켜서 이게 이제 위아래로 오가는데 시간 같은 걸 재서 이 기름방울이 있는 전하의 양을 쟀고 그 전하가 이 전자의 전하의 정수배로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재고 그 크기도 이제 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왜 양자화되어 있나?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전하가 전자의 배수로만 되어 있고 전자가 입자로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더 정확하고 좀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이 가진 양전하와 전자들이 가진 음전하를 합치면 정확하게 이제 0이 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핵은 양성자라고 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기를 띈 건 양성자인데 이 양성자와 전자는 다른 입자인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는 무거운 입자고 전자는 굉장히 가벼운 입자인데 두 개가 띄고 있는 전하량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완벽하게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다른 입자가 정확하게 같은 전하량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모두가 받아들이는 이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 세계에 이제 뭔가 그런 걸 이제 똑같게 만들어주는 뭔가 열쇠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 현상을 발견한 거는 결국 거시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뭐 물체를 문질렀더니 전기를 띠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더라. 이런 식으로 알아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힘이 왜 작용하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건 20세기에 와서인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는 핵과 전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고, 근데 그 핵과 전자가 뭉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이 핵과 전자가 자체로 이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를 띠고 있어서 그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해서 뭉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질에 관계된 데는 전자기력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체가 대전된다라는 게 뭐냐도 봤더니 결국 그 원자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막 돌아다녀서 옮겨 다님으로써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간 쪽은 양전기를 띠게 되고 들어온 쪽은 음전기를 띠게 되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양성자의 가진 전하가 그 전자가 가진 전하와 정확하게 그 크기가 같다. 이게 왜 의문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20세기 초에 역시 20세기 초는 아니고 이제 20세기 그 후반에 그 양성자라고 하는 그 입자도 이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양성자는 보면 이 업 쿼크, 위 쿼크라는 거와 아래 쿼크가 이렇게 이 두 개, 한 개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되어 있는데 이 쿼크들의 전하는 각각 이 전자 전하의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이제 정확하게 플러스 1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고 이제 정확한 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힘을 결국 근본적인 힘으로 보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전자기력인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력과 중력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기력에 대해서는 쿨롱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양과 음의 종류가 있어서 이 힘이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다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중력에 대해서는 이 뉴턴의 중력 법칙이 있죠. 그래서 중력을 주는 거는 이제 질량이었고, 그 다음에 중력에는 인력만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나머지 외의 구조를 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의 곱에 비례하는데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거리 제곱분의 1에 이제 반비례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이나 뉴턴의 중력 법칙이 다 똑같이 거리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 3차원이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이 이 3차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r제곱분의 1이 뭐냐면 내가 한 점에 여기 이제 질량이 있든지 전하가 있든지 요 한 점을 중심으로 내가 원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구를 만들었을 때 요 그 구의 면적이 이제 4파이 r 제곱으로 가죠. 그래서 요 구의 면적의 제곱 그거에 반비례해서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두 힘의 상대적인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중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전자기력은, 그러니까 거리 제곱분의 1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같은 거리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상수, 그러니까 K2의 제곱, 전자기력은 요거에 비례하고 중력은 GME,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에 뉴턴 상수 곱한 거에 비례하는데 각각의 수치를 넣고 계산을 해보면 4.2 곱하기 10의 42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에 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면 중력은 무시해도 되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등장하면 그러니까 그런 힘인데, 근데 왜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는 중력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느냐?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중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지구라는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 덩어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커다란 지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그 엄청나게 그 중력보다 센 힘임에도 불구하고 중력과 다른 점이 뭐냐면 중력은 인력만 존재하죠.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전자기력은 음과 양이 있죠. 그래서 원자도 보면 음과 양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얘는 물체의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균형이 얼마나 깨져 있느냐가 되는데, 이 전자기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곧바로 그 엄청난 전자기력이 작용해서 무슨 일이 나니까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돼서 전자기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전자기력은 그 물질 중에 아주 일부가 전하를 띠거나 전자들이 움직여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일부여도 이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만큼 크거나 그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쿨롱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을 전기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개념은 우리가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고 이게 뭔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필드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필드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 공간의 모든 점에 이 정의된 물리량 걸 나타내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공간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의 모든 위치에 뭔가 거기서 변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서 그게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점에 뭔가 자유도가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유도의 수는 공간에 있는 점의 수만큼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한대의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그럼 그 어떤 그 양이 이제 모든 공간마다 있을 수 있냐?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물리량에 따라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스칼라량이면 그걸 스칼라장이라 그러고 그 공간마다 있는 양이 벡터면 벡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장의 이제 예로 온도장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방 안에 있어도 방 안에 각 점마다 그 온도가 다를 수 있죠. 위치마다. 그럼 내가 그 방의 온도를 그 위치의 함수로 다 표시할 수 있죠. 그럼 내 방의 온도를 하려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위치의 온도를 다 나타내야죠. 그럼 이게 온도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압력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벡터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 같은 게 흘러갈 때 그럼 그 물이 흘러가는 속도 이게 물의 그 위치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느 부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느 부분은 느리게 흘러가고 그럼 그 각 위치마다 이렇게 속도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속도는 벡터양이기 때문에 각 점마다 하나의 벡터가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벡터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정의할 텐데 이 다 벡터양이라서 이제 벡터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바탕에 깔고 이제 전기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입니다. 뒤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다시 등장할 이 전자기 현상 연구에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에 그 우리가 두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엔 힘이 작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작용을 이제,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다시 표현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전하가 있으면 이렇게 이 전하를 띤 물체가 있죠. 그럼 이 부분에 그 공간에 전기장이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전기장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그 Q0라는 이 테스트 차지, 그러니까 실험용 전하를 하나 가져가요. 그럼 힘을 받겠죠. 그럼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전하가 받은 힘 F를 전하의 크기로 나눈 요 양을 내가 전기장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전하를 가져오면 이 전하가 여기에도 이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하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 힘의 크기가 가까이 가져갈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그 테스트 전하가 0으로 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실제 여기 있는 전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한을 생각해서 정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전기장은 힘을 전하로 나눈 테스트 전하로 나눈 이제 양이 되고 벡터장이 되고 그럼 단위는 힘을 전하로 나눴으니까 뉴턴 나누기 쿨롱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쿨롱의 법칙을 그러면 전기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힘으로 표현된 쿨롱의 법칙은 이렇게 됐어요. 전하와 다른 전하, 두 개의 전하가 있으면 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크기가 이제 그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이 거리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고 이 그 두 전하를 잇는 이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기장이라는 걸 도입하면 자 여기 전하가 하나 있으면 이 전하가 주변 공간에 전기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은 이 전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뻗어가는 방향으로 되고 크기는 이 전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전하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전기장이 공간에 생기는 겁니다. 이 전하 주변 공간에. 그러면 이 공간에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전하가 들어오면 전기장에 이제 전하가 들어오면 이런 힘을 받는다. 이게 전기장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 전하 곱하기 전기장의 힘을 받으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요 전하가 만든 전기장에 요 전하가 들어갔을 때 받는 요 F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전기장을 정의해 놓으면 쿨롱의 법칙을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런 전기장이 생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전기장이라는 게 그냥 이 쿨롱의 법칙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물리적 실체인가? 뭐 있는 거냐, 진짜로? 그냥 단순한 수학적 도구가 아니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차이가 뭐냐 하면,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전하가 그 두 개가 있어야만 둘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근데 전기장은 이 전하가 없어도 전하 하나만 있어도 주변 공간에 전기장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면 결국 이 전기장 자체가 이 전하가 없이도 이 전기장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있더라. 그리고 이 전기장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동력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쿨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도입을 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전기장이라는 게 실제로 뭔가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기 현상을 이제 잘 다루려면 그러니까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나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힘이 어떻게 이럴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전기장만 계산하면 힘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전하가 있을 때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중첩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있듯이 세 개의 전하가 있는데 그 요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Q1이 만드는 전기장, 예,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요. 예, 여기가 이제 E1, 여기는 E2, E3. 근데 방향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되는데 당연히 전기장은 벡터향이니까 벡터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러니까 이 전하가 이렇게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입자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연속적인 전하 분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 덧셈하는 거, 그러니까 썸을 하는 거를 내가 적분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똑같이 두고 여기 있는 Q만 DQ로 바꾸고 이 DQ를 내가 이 부피에 대한 적분으로 생각을 하면 전하 밀도를 내가 적분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전하 분포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작은 볼륨 안에 있는 전하를 생각해서 그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근데 물론 이 적분이 벡터양을 적분하는 거라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적절한 좌표계를 잡아서 이 전하의 대칭성을 잘 이용해서 이 적분을 해주면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요 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 전하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뒤에 이제 이 전기 현상을 다루는데 특히 축전기나 뭐 이런 걸 다룰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적분 계산이 들어가지만 이 경우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에 이제 반지름이 큰 R입니다. 그럼 요 큰 R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그 거리가 Z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서 전기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좌표계를 잡아야겠죠? 근데 적분은 어디서 하냐면 전하가 있는 데서 적분을 하니까 요 원판 위에서 이 이제 좌표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Z로 잡고 이쪽은 XY 평면에는 되는데 XY 평면에는 이게 원형으로 생겼으니까 극좌표계를 잡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전기장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극좌표계의 반지름이 R인 요 D가 만드는 전기장을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근데 요 전기장은 자, 그러니까 요런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요 점에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게 요 한 바퀴 뺑 여기서 돌아서 적분을 하면
여기서 전기장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겠죠. 그럼 요 전기장 중에서 전기장의 성분을 이쪽 성분과 그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수평 성분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더해주면 요거 0이 되겠죠. 한 바퀴 다 돌면. 이게 바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요쪽 Z 방향의 성분은 0이 안 되겠죠. 다 계속 더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할 때는 이 Z방향의 성분만 다 더하면 되겠구나. 근데 Z방향의 성분은 자,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 보면 R 제곱분의 1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중에 요쪽 방향 성분만 있으니까 이제 이 R분의 이 Z 그죠? 그 방향만큼만 요 성분만큼만 해야 되죠. 그래서 요런 양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제곱이 아니라 요 제곱에다가 요 R분의 Z까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DQK는 이제 낭상수고 그 다음에 요 DQ는 전하인데 요게 요 원에 있는 전하니까 여기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 DR이 요 면적이 되겠죠. 거기에 이 전하 밀도 시그마를 곱한 양이 된다. 이제 이 수직 방향으로 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적분을 하는데 그럼 요게 이 반지름이 0에서부터 R까지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양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이 치환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이 RDR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치환 적분해 보면 이게 2분의 1 D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R 제곱의 함수니까 이거 자체가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요걸 미분하면 요게 된다는 거 확인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0부터 R까지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답은 나왔는데 저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근사, 중요한 경우에 근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Z가 R보다 굉장히 클 때,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Z가 크니까 그럼 좀 계산을 이제 조금 해봐야 되겠죠. Z가 크면 요게 1로 가니까 1 빼기 1이 돼서 0으로 가니까 내가 요거를 테일러 전개를 해서 이 가음항까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Z제곱분의 R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쿨롱의 법칙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 R제곱의 시그마 하면 요게 요 원판에 있는 전체 전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곧바로 그냥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쿨롱의 법칙, 그러니까 R제곱분의 K의 Q구나 이렇게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R이 Z보다 굉장히 큰 경우, 그러니까 Z가 R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 원판에 굉장히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Z를 그러니까 0으로 보내는 걸로 보면 되죠. 그럼 이거 사라지죠. 그럼 요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 해당하냐면 이게 무한히 큰 평면이 있으면 그럼 그러니까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럼 이 경우에 일정한 면전하를 가진 무한한 평면에서는 전기장이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무한한 평면이 있으면 이 전기장의 크기가 일정하고 그 크기는 이 시그마 나누기 2 입실론, 그러니까 2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써먹을 겁니다.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각 전마다 다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체 공간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차지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알고 싶은 전하가 있을 때 이 전기장을 이제 얘가 받는 힘으로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경우엔 여기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전하로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분의 1로 크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전기장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선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방향이 있는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요 각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방향만 나타냅니다. 그럼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 요 그 단위 면적당 요 전기장선이 몇 개나 지나가나로 나타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면 예를 들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전기장 선의 수는 거리 제곱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게 정확하게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선의 이 면밀도가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이 선의 방향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도록 그린 그림을 이제 전기장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하가 하나 있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전기라면 나가는 방향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제 같은 전하가 만나면 이런 데서는 두 개를 합치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쪽 방향, 여기선 0이 될 겁니다. 한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다른 전하일 때는 이렇게 이 중간에서 훨씬 더 강해지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무한한 평면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장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일정한 전기장이 생긴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장선을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들이 전기장을 만든다는 걸 배웠고, 다시 그 전하들이 만든 전기장에 이 다른 전하가 들어오면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얼마나 힘을 받느냐? 그게 전기장의 정의에 따르면 QE만큼의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 쳐요. 다른 전하의 분포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 점전하가 하나 들어오면 전기력을 받아서 이 점전하가 움직이겠죠. 그 전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받는 힘이 될 텐데, 이 힘이 전기력이니까 이제 전하 곱하기 전기장, 이런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중력할 때도 지표면에서 균일한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나, 이게 쉽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가속도로 자유낙하한다. 그게 마찬가지로 균일한 전기장에 놓인 전하는 어떻게 되냐, 그 상황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가속이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일정한 중력장에서 풀었던 그거 그대로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그럼 일정한 전기장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점전하가 있을 때는 전기장의 세기가 거리 제곱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일정하지가 않죠. 거리에 따라 전기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일정한 전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봤죠. 원판, 전하를 띤 원판에서 전기장 계산을 해봤더니 원판에 충분히 가까우면 거리에 관계없이 전기장이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무한한 원판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하다는 건 진짜로 무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하가 놓인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제 전하를 띤 원판이 있으면 전기장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일정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플러스 시그마라는 면전화 밀도를 가진 무한한 판, 그러니까 충분히 큰 판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평행하게 이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그 면전화를 가진 판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러면 자, 이 플러스 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 방향, 이쪽은 이런 방향으로 쭉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판이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갖다 놨으니까 그러면 중첩 원리에 의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자, 이쪽에서 더하면 어떻게 되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0이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0이 되는데, 요 가운데서는 크기는 같고 방향도 같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이런 방향에, 이제 하나가 주던 게 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를 줬으니까 두 개를 더했으니까 요 사이의 전기장은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럼 여기 사이에 이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놓인 전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이 일정한 가속도로 이렇게 가속이 된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얻을 거다.
이제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전기장에 놓인 이 점전하의 운동은 우리가 다루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하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뭐 전기 현상을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밀리칸이 이제 그 전자의 전하, 즉 기본 전하를 측정할 때도 이런 실험 장치를 썼는데 이렇게 기름방울을 뿌리고 그러면 이 기름방울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낙하를 할 텐데 공기 중에서 낙하를 하니까 이제 이 일정하게 낙하를 하고 나면 이제 종단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일정한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던 걸 위로 올려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기력이 중력보다 세지면 되니까 이런 걸 반복해서 요 전하의 이제 전하량을 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일정한 전기장을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얻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일단 전기장이 걸리면 그 안에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공기 중에 이제 높은 전압이 걸리면 방전이 일어나는데 그 방전은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기가 있죠. 공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굉장히 센 전기장이 걸리면,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일부는 그 원자에 있던 전자가 몇 개 떨어져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한 번만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기면 그 전하가 이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옆에 있는 또 전하,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를 칩니다. 근데 얘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 원자에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엄청난 수의 전자가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이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높은 이제 전압이 걸려서 일부 떨어져 나온 전자가 그 가속이 충분히 되어서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서 이제 다른 공기 분자들을 이온화시킬 수 있으면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igh voltage air ionization is one of the most observed phenomena in daily life. Air ionization can be observed in lightning in the middle of thunderstorms, gas ignition on your gas stove, and on Tesla coils. One such example is this high-frequency 25 kilovolt DC discharge. The violet color is due to the emission spectrum characteristics of air, which is usually due to nitrogen and oxygen. However, this particular ionization phenomenon we are looking at is called a corona discharge. Corona discharge is not necessarily a spark or electrical arc. It is, rather, the intermediate stage for creating an electric arc. That is because voltage between the conductor pair is not high enough to create a stable, lasting arc. In other words, with a given voltage of 25 kilovolts, the distance between the conductors is not close enough to create a lasting arc. As you can see, there are some sparks created as my shaky hand carries the electrode closer to the fork. This exemplifies what is called the spark gap. A spark gap is the distance at which an arc forms. The spark gap mainly depends on the voltage, gas pressure, breakdown voltage of the gas, and other conductive medium content in the environment, such as water vapor. To simplify, we can use the value of 3 kilovolts per millimeter for air breakdown.